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뭐랄까 이상하다거나 불가해하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만큼 묘하게 기분 나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 그런 학교에서 내가 실제로 겪은 무섭거나 진짜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야기 3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써보려고 한다. 1. 새의 책.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거다. 어느 날 우리 반 과학 교과서가 전부 이상해져 있었다. 책 안의 모든 글자, 심지어 페이지 수까지 전부 새라는 한 글자로 뒤덮여 버린 거다. 4학년이라고 써 있어야 할 부분도 토리토리토리 같은 식으로 바뀌어 있었고 처음엔 뭔가 오타가 난 건가 싶었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다. 책 전체가 그냥 세세세세 뿐 반복되는 글자만 줄줄이 인쇄돼 있었다. 우리 반은 난리가 났다. 다들 자기 교과서를 확인했는데 한 권도 빠짐없이 전부 새의 책이 돼버린 거다. 뭐야 이거 무서워. 비명과 비웃음이 교실을 가득 채웠고 결국 담임 선생님이 전부 회수해서 버리고 나중에 새들 다시 놔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 하나쯤 몰래 챙겨둘 걸야겠다. 게다가 선생님은 그 상황을 보고도 또 이거야 하는 반응이었다. 듣자 하니 몇 년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다. 2. 살아있는 공. 다음은 5학년 때 일이다. 어느 날 수업 시간 한 여자아이가 해리포터 외전 같은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을 때였다. 교실 뒤쪽 사물함에서 공 하나가 통 하고 떨어졌다. 선생님이 맨 뒷자리 친구에게 공 좀 주워서 갖다 놔 하고 말하자 그 애가 일어났고 그때 누가 말했다. 어라, 저 공.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순간까지는 나도 몰랐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하지만 곧 모두가 깨달았다. 그 공은 튀는 걸 멈추지 않고 있었다. 퐁, 퐁, 퐁. 계속 바닥에서 튀어오르는데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그 공, 살아있어. 전원이 소리를 지르며 패닉 상태. 다들 칠판 쪽으로 도망쳤고 공은 바닥과 천장을 미친 듯이 오가며 어마어마한 속도로 튀기 시작했다. 너무 빨라서 공이 중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고 애들 몇몇은 귀를 막고 울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쾅! 엄청난 폭음과 함께 공이 폭발해버렸다. 천장은 방구형으로 깨지고 타는 냄새까지 났다. 너무 강렬하고 기분 나쁜 경험이었다. 그때 어떤 남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그 공. 죽은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은 자네를 발로 툭 찔러보고 죽었어라고 대답했다. 그 장면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3. 교과 재창.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이상하고 기분 나빴던 사건이다. 전교생 여러분, 지금부터 교과 재창 시간입니다. 눈가리개를 착용한 채 가사의 전경을 떠올리며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큰 목소리로 즐겁게 불러봅시다. 어이없게 들리겠지만 진짜로 교내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다. 원래 교과 부를 때 눈가리개 같은 거 쓰지도 않는데 우리 학교에선 이게 관행이었다. 사건이 있었던 건 6학년 때 그날은 젊은 여선생님이 교육 실습타 수업을 맡고 있었고 여느 때처럼 방송이 나가자 담임은 황급히 서랍에서 눈가리개를 꺼내 나눠주었다. 실습 선생님은 당황한 얼굴이었고 담임은 미안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며 급히 상황을 정리했다. 우린 평소처럼 눈을 가리고 노래를 시작했지만 내가 노래 중간에 갑자기 얼굴에 뭔가 퍽퍽 튀는 느낌이 들어서 무심코 눈가리개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본 것이다. 실습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서서 흰 눈을 뜨고 혀를 길게 내밀고 고개를 좌우로 빠르게 흔들며 침을 사방으로 뿜고 있었다. 내 얼굴에도 그 침이 튀었고 너무 충격이라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이게 뭐야? 뒤를 돌아보니 담임 선생님은 교실 뒷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난 직감했다. 아, 지금 교과 재창은 진짜 목적이 노래가 아니구나. 어쩌면 그건 선생님들 사이에만 통하는 일종의 경고 방송이었는지도 모른다. 뭔가가 온다. 절대 교실에 들이지 마라. 그런 신호. 잠시 뒤 실습 선생님은 바닥에 쓰러졌고 벌레처럼 몸을 격렬히 떨다 멈췄다. 의식을 잃은 듯 했다. 담임도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문에서 몸을 뗐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선생님이 실습 선생님을 부축해 보건실로 데려갔지만 그 후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담임에게 그때 교실에 들어오려 했던 건 뭐였어요? 라고 묻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담임이 슬쩍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애는 1년 동안은 실패한 교실엔 다시 못 들어와. 내가 졸업할 때쯤이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땐 내가 없을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아니, 걱정될 수밖에 없지. 이상 내가 실제로 겪은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3가지 이야기였다. 참고로 내 모교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진짜 이 정도 수준의 괴담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품어 지역에선 꽤 유명한 곳이더라. 무섭긴 했지만 괴기 현상만 빼면 그럭저럭 괜찮은 학교였다. 6년 동안 잘 다녔다. 여기까지 읽어줘서 고마워. 저는 작지만 자부심 있는 영상 음악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수나 크리에이터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하거나 영상을 제작하곤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스트리밍 플랫폼에 올리는 시대가 되었죠. 자연스레 스튜디오를 찾아오는 이들도 줄어들고 경영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옛날 테이프, VHS나 카세트, 8mm 필름 등에 담긴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작업이 스튜디오의 주요 업무가 되어버렸죠. CD나 DVD 같은 물리 매체조차 접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가 많아진 지금 테이프에 녹화된 추억을 디지털로 되살리는 일은 단순한 작업을 넘어 누군가의 과거를 복원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VHS나 8mm 필름에는 쇼와 시대의 거리 풍경, 가족의 찬란한 모습 같은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경우도 많아 보존의 의미도 큽니다. 테이프는 디지털 데이터처럼 안정적이지 않아서 보관 상태에 따라 곰팡이가 피거나 손상되기도 쉽습니다. 또 요즘은 테이프를 재생할 장비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저희에게 테이프 보관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한 영상을 마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몰래 찍은 듯한 부부싸움 장면이나 차마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영상들도 간혹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편의 테이프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기묘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영상 매체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전문가였습니다. 테이프에는 그가 젊은 시절 교제했던 여성, 즉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반, 궁금한 반으로 복원을 의뢰했고 저는 영상 복원이 성공했을 때만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VHS를 전용 기기에 넣고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2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명이 비즈니스 호텔로 보이는 방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데님 팬츠에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약간 긴장한 듯 미소를 지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하게 흐트러졌고 화면과 소리가 끊기고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래킹 문제였습니다. VHS는 자기 테이프에 영상 신호를 기록하는 방식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테이프가 열화되어 재생이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저는 복원 전문가였기 때문에 전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동원해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원이 진행되자 영상과 음성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여성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고 당시 유행하던 밴드의 공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등을 대고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상반신만을 이용해 복근 운동을 하듯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고정된 것도 아닌데 전혀 들리지 않고 상반신만 기묘하게 튀듯 움직였습니다. 숨도 차지 않은 얼굴로 말까지 이어가며 그런 움직임을 반복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음성 트랙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왼쪽 채널에만 있었고 오른쪽 채널은 무음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오른쪽 채널에 출력을 켰고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비명이었지만 뭔가 수중에서 들리는 듯한
강하게 왜곡된, 다중 녹음된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스피커 출력을 껐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신했는지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스튜디오 동료가 저를 깨우고 있었고 동료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야? 모니터에는 여전히 호텔의 침대가 비춰주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제 여성이 없었습니다. 대신 완세 자세로 누운 인형 같은 형체와 붉고 검은 얼룩이 흰 시트에 남아있었죠. 그 얼룩은 침대에서 바닥 카펫까지 이어져 있었고 분명히 맨발의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그녀는 맨발이었지. 그렇게 나는 흐릿하게 기억하며 그날의 사건을 동료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도 이상한 여성이 나오는 장면은 사라지고 흐릿한 얼룩만이 남은 영상만 반복되었습니다. 녹화는 중간에 뚝 끊기듯 끝나 있었고요. 동료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 한마디에 저도 더는 그 테이프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장황한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집이나 친가에 옛 테이프가 잠들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디지털로 옮겨두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는 잊고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잊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가 담겨 있을지도요. 그 영상을 본 건 확실히 고등학생 때였다. 그 당시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심령 특집은 빼놓지 않고 챙겨봤다. 인터넷에서도 점차 그런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유튜브에서도 심령 관련 키워드만 검색하면 온갖 영상이 쏟아졌다. 이어폰을 끼고 한밤중에 혼자 몰래 보는 게 작은 취미처럼 자리 잡았던 것 같다. 문제의 채널을 알게 된 것도 정말 우연이었다. 추천 영상에 떠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던 게 시작이었다. 내용은 늘 비슷했다. 핸디캠으로 촬영하면서 어딘가의 심령 스팟을 소개하는 방식. 그 채널의 특징은 영상에 나오는 장소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정보조차 없는 이름 없는 장소들이었다는 것.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면서도 자료는 없는. 그러던 어느 날 숙제를 하면서 늘처럼 배경음처럼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영상 속 촬영자가 말했다. 땡땡현 땡땡씨.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멈췄다. 그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었다. 뭐야, 이 근처까지 촬영 왔었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 주변엔 심령 스팟이라 부를 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도 화면을 보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영상 속에 비친 건물. 난 익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2층짜리 한 동에 4세대가 들어가는 가족용 아파트. 하지만 영상 속 아파트는 검게 그을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주변엔 타다 남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밤중 1층 노부부의 방에서 불이 나서 전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기계처럼 건조한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설마 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파트겠지. 어차피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도 않으니까 대충 아무 말이나 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할 즈음 촬영자가 1층 방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구조, 익숙한 패치. 그는 방 2개를 둘러보고 마침내 2층으로 올라가 정면의 문 앞에 섰다. 그 문은 바로 우리 가족이 사는 곳과 같은 위치였다. 문이 열리고 현관 바닥에 깨져 있는 도자기 꽃병이 보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영상을 꺼버렸다. 그건 우리 집 현관에 항상 놓여있던 꽃병과 똑같이 생겼다. 그날 이후 그 채널은 다시 보지 않았다. 한동안 유튜브 자체를 열지 못했다. 추천 영상에 그 채널이 뜨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취직해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냥 우연히 닮은 건물에 우연히 닮은 꽃병이 있었을 뿐이라고. 그저 그런 우연들이 겹쳤을 뿐이라고. 하지만 혹시 그 영상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 번은 부모님께 이사를 권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친척 소유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빌리고 있는 입장이라 부모님은 별 생각이 없는 눈치였다.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아랫집 아저씨, 요즘 치매 기운이 보이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영상을 지우기 직전 분명히 들렸다. 도망칠 수 없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기차나 거리에서 가끔 허공을 향해 말을 거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피해 다니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말이야. 하지만 정말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환각이 아니었다면 이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의 이야기야. 당시 나는 신입생 환영회다, 미팅이다 해서 거의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지냈어. 그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A였지. A는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데다 겸손하기까지 한 녀석이었어. 집도 학교 근처라 혼자 살았고 우리는 거의 매일 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렸지. 술에 강했던 나와 A는 알코올 콤비라고 불릴 정도로 붙어 다녔고 동아리 안에서도 늘 중심에 있었어.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2학년이 되던 해의 어느 밤 A의 여자친구 C에게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왔어. 새벽 2시였지. 너무 무서워. 제발 좀 와줘. 술을 마시던 중이라 귀찮았지만 C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 곧바로 A의 집으로 향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됐지. A는 책상 위에 혼도심한 입은 채 쪼그려 앉아 이상한 춤을 추고 있었어. 주위엔 정체불명의 술과 소금이 담긴 접시들, 바닥은 오줌으로 흥건했고 A는 울먹이며 미안해, 미안해 를 영거푸 외치고 있었어.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C가 약속대로 A의 집에 갔지만 인터폰을 눌러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였어. 그 상태로 1시간 넘게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저히 평범한 술주정으로는 보이지 않았기에 우리는 구급차를 불렀고 A는 실려가던 중 난폭하게 저항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리가 났지.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 검사 결과 A의 몸에서는 약물도 어떤 이상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어. 3일후 퇴원한 A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아마 너무 마셔서 그랬나 봐라고 말했어.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A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 혼잣말이 많아졌고 벽을 향해 중얼거리거나 학교에도 점점 나오지 않았지.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몸이 좀 안 좋아라며 멀어지더니 결국은 연락하기 전엔 오지 말아줘라는 말을 남기며 연락을 끊었어. 그러던 어느 날 3개월 만에 A에게서 연락이 왔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집에 좀 와줄래? 서둘러 그의 집으로 갔지. 문을 열자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고 A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초췌한 모습이었어. 그리고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지. A는 발작이 일어나기 며칠 전 친구들과 캠핑을 갔었대. 고기를 굽고 있던 중 갑자기 불 속에서 타는 동물의 털 같은 악취가 퍼졌고 장작을 치우자 정말로 불에 타는 털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리를 옮겼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냄새가 계속 따라다녔고 그 냄새가 날 때마다 눈과 코가 없고 입만 달린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시야 끝에 보였다고 했어. 그리고 결정적인 밤 A는 꿈에서 자신을 수호령이라 자칭하는 노인을 만났대.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 그 여인은 내 조상이 죽인 사람이다. 원한에 사로잡힌 그녀는 대대로 너희 혈족을 괴롭혀왔다. 이를 끊기 위해 조상들은 그 땅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고 오랫동안 그 인과는 끊겨 있었지. 하지만 내가 무심코 그 땅을 밟는 바람에 저주는 되살아났다. 노인은 의식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A는 그것을 실행하려 했지만 그 순간부터의 기억은 없었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날 이후였어. 그 여자가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 너도 고통받을 의무가 있다. 내 주위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무시하면 극심한 우울감이 밀려와 자살 충동이 들고 자살조차 허락되지 않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어. 유일하게 편해지는 순간은 잠들었을 때와 그 수호령의 조언을 따라 의식을 실행할 때뿐이라고 했지. 그리고 A는 울면서 말했어. 난 미친 게 아니야. 이렇게 너랑 제대로 말하고 있잖아. 환각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곧 정말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 후 A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알코올 의존에 의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그렇게 잘생기고 모두의 중심이던 A는 그렇게 무너져갔지.
한 달쯤 지나자 A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부모님은 학교를 자퇴시키고 고향으로 데려가겠다고 내게 알려왔어. 짐을 정리하러 갔을 때 A의 책상 위에 놓인 코르크 보드엔 대학 친구들과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 그리고 그중 한 장 캠핑에서 찍은 사진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불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 뒤편, 눈과 코 없는 입만 달린 기모노 차림의 여인이 어렴풋이 사진 속에 찍혀 있었던 거야. A가 묘사한 그 모습과 완전히 일치했지. 나는 그 사진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고 이후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나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일과 관련해 알게 된 한 영매사 할머니에게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진을 보여주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어. 그는 나쁜 것에 매혹된 거예요. 수호령이니 뭐니 다 거짓일 가능성이 크죠. 꼭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파장이 맞으면 그런 것들이 붙기도 해요. 그런 인연에 휘말린 사람은 많아요. 그냥 그를 잊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이 세상엔 그런 부조리하고 무정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야.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야. 대학생 시절 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사람이었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주위에서 호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그녀가 웃지 않는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할 때도 눈물이 맺힌 순간에도 그녀는 언제나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 그녀와 함께 처음으로 고향집을 찾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슬슬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볼래? 사귄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는 산속마을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땐 공기가 맑고 상쾌해서 마치 여행이라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눈에 들어온 순간 공기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노크도 초인도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작은 목소리로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솔직히 이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거실로 들어서자 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동생, 할머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이 단지 미소를 띤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동시에 기계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무언가 차가운 것이 기어오르는 듯한 감각이 스쳤지만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우리 가족이야 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 하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 그저 기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구운 생선, 된장국, 절임 같은 전형적인 일본식 식사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듯 김도 서 있지 않고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듯한 표정인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은 부르르 떨리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입가만히 카카카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우리 조금 이상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이상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인 척을 하고 있는 무언가 속에 내가 섞여 들어간 듯한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감각에 따라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웃고 있잖아.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정말로 현실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웃고 있는 사람을 단순히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그날의 기묘했던 기억은 서서히 그러나 조용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키사라기 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이 역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괴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런 키사라기 역에서 돌아온 단 한 사람, 한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느 날처럼 늦은 야근을 마치고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지만 하필 눈앞에서 막차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춥고 적막했던 여간, A씨는 택시를 부를까 고민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종착 열차는 떠났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어느새 한 대의 전철이 조용히 플랫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네. A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의심 없이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전철은 다음 역에 도착하지 않았고 차창 밖은 시커먼 터널뿐. 주변에 앉은 승객들 또한 하나같이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는 채로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전철은 키사라기 역이라는 정체불명의 무인역에 멈춰섰습니다. 여관은 썰렁하고 의자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하지만 A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공기, 차디찬 위화감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A씨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키사라기 역인데요. 택시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낯선 남자의 낮고 기분 나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사라기 여기군요. 이 말이 끝난 뒤 어디선가 낮게 웃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사실에 A씨는 안도하며 플랫폼을 빠져나와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분 후 한 대의 차량이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본 순간 A씨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얼굴을 하얀 마스크로 가린 사람들. 그들 중 하나가 조용히 A씨에게 말했습니다. A씨죠. 기다리셨죠. 어서 타세요. A씨는 공포에 질려 다시 역의 플랫폼으로 도망쳤고 그들의 기척을 느끼며 선로를 넘어 역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미친 듯이 달렸을까요?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키사라기 역에 대한 인터넷 괴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로를 따라 계속 걸어가면 터널이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다. A씨도 그 터널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터널 안에서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무수한 하얀 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역 쪽으로 되돌아갔고 이상하게도 처음 도착했던 플랫폼으로 돌아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흰 마스크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A씨는 벤치에 앉아 단지 한 가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전철을 기다렸습니다. 기차는 몇 번이나 플랫폼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행선지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A씨는 그 전철들엔 절대로 타면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체감으로 5시간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알고 있는 역 이름이 표시된 전철이 들어왔고 A씨는 그곳을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곳은 어느덧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안도하며 현관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미안. 연락도 못하고. 누구 있어요? 거실에는 누군가 불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함께 사는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반갑게 인사했죠. 할머니. 막차 놓쳐서 엄청 늦었어. 그때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A씨를 보고 두 눈을 크게 뜨며 경악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A야. 정말 A인 거니? A씨는 그제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응? 왜 그래, 할머니? 무서운 얼굴하고. 하지만 그 사람은 A씨가 알고 있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무섭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이 몇 년이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애플리케이션 설치. 정부에서 인증한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 이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를 받을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2. 위치 추적 활성화. 애플리케이션의 위치 추적 기능을 허용하여 주변의 재난 대비 자원을 확인하세요. 실시간 알람을 설정하면 위험 지역과 대피 구역 정보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므로 위치 추적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활용하세요. 위치 추적이 일정 시간 이상 비활성화될 경우 자동으로 봉사자 방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대피 경로 준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공식 대피 경로를 따르세요. 추천된 경로가 아닌 다른 길을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봉사자 도착 전까지 이동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세요. 4. 재난지역 접근 제한. 재난지역 인근에 있는 경우 감각 감지 설정을 조정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동하세요. 정부 지시를 거부할 경우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지역을 무단 이탈하거나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5. 인공지능 및 안드로이드 관련 지침. 원격 조종 안드로이드가 재난지역에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재난지역에 접속한 인공지능은 12시간 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파손된 하드웨어는 즉시 신고하고 체열센터에 제출하세요. 6. 구조된 시민 관리. 재난에서 구조된 시민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직접 개입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봉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된 시민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재활센터에 대한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식 지침을 따르세요. 7. 봉사자 지시 준수. 재난 대응 봉사자의 모든 명령을 따르세요.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 찰리 가구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내서는 저희 가구를 구매해 주신 모든 고객님께 제공되며 지금부터 구입하신 옷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엄격한 규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자님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서를 숙지하신 후 점검을 마친 뒤 가구점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구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옷장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1. 옷을 너무 많이 걸지 마세요. 옷장에는 최대 10벌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옷을 꺼낼 때 축축한 점액질이 묻어나온다면 즉시 찰리 가구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분 이내로 직원이 방문하여 해당 옷을 수거하며 옷은 다음날 깨끗한 상태로 돌려드립니다. 2. 옷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경우. 옷장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면 문을 단단히 닫고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만약 경고를 무시할 경우 저희 직원들은 구매자님의 청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3. 튀어나온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최근 몇 년간 특정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구매자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4. 옷장 문이 혼자 열려 있다면 즉시 집을 떠나세요. 만약 옷장 문이 저절로 열려 있다면 지체 없이 집을 나와주세요. 1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오시면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00%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5. 가끔 옷장 속의 옷들이 사라집니다. 이는 저희도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체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6. 이 문서를 가구점으로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만약 문서를 가구점으로 가져오라는 문구를 보셨다면 그건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서는 꼭 집에 보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찰리 가구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사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작은 2달 전이었다. 산악서클에 소속된 나와 A, B, C. 우리 4명은 이웃 편에 있는 유명한 산을 오르러 갔다. 그 산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상한 소문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 그저 평범한 산이었다. 당시 우리는 모두 취업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했고 이번이 마지막 서클 활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올랐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르면 기념으로 4명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약속했다. 정상에 도착해 내가 가져온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췄다. 아이폰에서 타이머로 찍어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셔터가 눌리면 버스트샷이라 불리는 연사가 된다. 우리는 A, B가 C순으로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몇 장의 연사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걸 고르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했던 탓에 집에 돌아가고 나서야 사진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날은 산에서 내려온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사진이 생각났다. 앨범을 열어보니 연사된 사진이 10장 있었다. 슬라이드하면 파라파라 만화처럼 사진이 연속적으로 움직였다. 처음에는 다들 카메라를 향해 은근한 미소로 V 포즈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사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A, C, 그리고 내가 B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V 포즈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만이 무표정하게 B 쪽을 향하고 있었다. 9번째와 10번째 사진을 반복해서 보면 마치 짧은 GIF처럼 보였는데 9장째에서는 모두 앞을 보고 있었고 10장째에서는 B를 향해 돌린 얼굴이 어딘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내가 B 쪽을 바라봤었나? 기억에는 없었다. 우연이겠지, 타이밍이 절묘했나 보다 하고 넘겼다. 다음날 나는 사진을 A와 C에게도 보여줬다. 그런데 2사람 모두 B를 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B는 웃으며 너네 나 좋아했냐? 하고 농담을 했고 우리는 각자 강의실로 흩어졌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 A에게 연락이 왔다. B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워 장례식 당시의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A와 C는 말을 잃은 채 장례식장에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저 멍하니 있었다. 며칠 후 문득 그 사진이 떠올랐다. 꺼림칙한 예감이 들어 다시 사진을 열어보았다. 10번째 사진, 내 예감은 맞았다. 사진 속에서 B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통째로 지워진 것처럼 깔끔하게. 그리고 이번엔 나와 A가 C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고 급히 스마트폰을 던졌다. 이불을 덮고 떨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다음은 C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학을 2주간 쉬었다. A와 C에게서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도저히 응답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A로부터의 라인이었다. C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휴학 중이던 그 며칠 동안 C는 대학에 나타나지 않았고 걱정한 부모님이 집에 찾아갔을 때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 C의 장례식 날 나는 A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2명의 친구를 잃은 우리. 말도 없이 역으로 향하던 중 나는 결국 그 사진에 대해 A에게 말하고 말았다. 처음 B가 죽은 뒤 사진에서 B가 사라졌던 것. 그때 A와 내가 C를 보고 있었던 것. 우연이라기엔 이상한 느낌이 들어 A에게도 보여주었다. A는 아는 사람 중에 영매사가 있다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나는 사진을 확인했다. 사라진 B 그리고 C를 향해 얼굴을 돌린 A와 나. 변한 건 없었다. 안도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나는 안심하며 A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A가 먼저 걸어갔다. 나는 사진을 계속 바라보다가 A가 읽은 표시를 확인한 것을 보았다. 그 순간 A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어이, 왜 이번엔 내가? 그 말과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급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A는 트럭에 치여 몇십 미터 앞까지 날아갔다. 충격으로 몸을 떨며 나는 구토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A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A에게 보낸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 사진에는 혼자서 카메라를 향해 V 포즈를 하고 있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공포보다 살아남았구나 하는 기분이 더 컸다. 나는 그 사진을 즉시 삭제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나 나는 결국 대학을 그만두었다. 4명 중 3명이 순서대로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구와도 섞이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방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근처 편의점에 가기로 했다. 신발을 신으며 문득 느꼈다. 누군가가 내 얼굴 양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다시 앨범을 열었다. 삭제했어야 할 사진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탭했다. 첫 번째 장부터 9번째 장까지는 나 혼자였다. 그리고 10번째 사진. 죽은 3명이 무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비만 탈출 캠프 사기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은 철저한 선발 과정을 거쳐 캠프에 참여하게 된 만큼 그 자체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캠프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칙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캠프 일정, 운영 기간 9월 1일에서 9월 30일. 캠프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은 제한됩니다. 체중 감량 목표와 관리. 참가자는 입소 시와 퇴소 시 총 2회 인바디 검사를 진행합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상심하지 마세요. 올바른 습관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원칙.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식사가 가능합니다. 단 첫 주 동안은 정해진 식단을 따르게 됩니다. 건강관리. 캠프에서는 안전한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보조제가 제공됩니다. 이는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보조제이며 거부할 경우 캠프 규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금지사항. 캠프 외부로 나가는 행위 및 무단 이탈을 금지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물품 소지 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타 참가자의 물품 소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동일한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동 및 활동 규칙. 헌팅 타임. 기본적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자정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캠프 외부에서의 운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캠프의 목표. 여러분의 노력 없이 얻어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 끝에 얻은 결과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30일이 힘들 수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한층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기대하며 건강한 다이어트 캠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